여행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사 호질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오늘부터는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영상을 열심히 찍어서 올렸는데 보니까 제가 한 강의 영상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의 좀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길어서 좀 지루해하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너무 좀 사족적인 얘기는 좀 빼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고려의 성립과 국가 기틀의 확립이죠. 자, 고려는 후 삼국을 통일하고 발해까지 흡수하게 되면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게 되는데, 먼저 그 과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라 말의 정치적 상황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나죠? 자, 신라 말에는 중앙의 진골 귀족들이 치열한 왕위 쟁탈전을 전개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지방 세력이 성장한다. 그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했더라? 다 같이 호족. 알겠지? 자, 들으면서 한번 외쳐. 호족. 자, 이들이 성장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근거지에 성을 쌓고 스스로 성주, 장군 등을 칭하면서 반독립적 상태를 유지하더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제가 지금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보면 신라 말에 각 근거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호족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죽주의 기원이라든가 북원의 양길이라든가 명주의 김순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이나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호족이었고, 자, 우리가 또 눈여겨볼 사람이 세 사람이 있죠? 자, 철원의 궁예, 그 다음에 완산주의 견훤, 그 다음에 송악의 왕건. 자,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주요 인물들이죠? 기억해 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후삼국의 통일에 대한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삼국이 성립되겠죠? 자, 보이시나요? 자, 후삼국 성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말에 이렇게 각 지역의 호족들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신라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는 오늘날 경상도 일대밖에 안 됐죠. 자, 그래서 각 지역에서 호족들이 난립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세력이 강성해져서 나라까지 세우게 되는 호족들이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누구? 그렇지, 견훤과 궁예가 된 거지. 자, 그래서 이 견훤이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후백제죠. 그 다음에 궁예가 세운 나라는 후고구려라고 얘기했어요. 자, 먼저 후백제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후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니? 견훤이죠. 자, 이 견훤은요, 신라의 장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전라도 일대에서 일어났던 농민 봉기를 진압하러 갔다가 자신들의 부하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봉기를 일으킨 농민들까지 규합을 해서 후백제를 건국한 거야. 견훤은 원래 그 전라도 일대는 옛날 백제 땅이잖아. 그래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의자왕의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은 거야. 그래서 후백제를 건국을 했다 이거죠. 자, 서기 900년이었고요. 도읍은 오늘날 전주인 완산주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1년 후에 후고구려가 성립을 하죠. 자,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궁예, 그렇죠? 애꾸였다고 하잖아. 이 궁예는 원래 신라 왕족이었다라고 하죠. 근데 태어났을 때 말이야, 와, 그 깐난아기가 씩 웃는데, 와, 이빨이 보였대요. 원래 애들이 이 없는 건 알지, 그치? 와, 이게 매우 불길하다 이거야.
얘는 그 신라에 아주 해를 끼친 애니까 얘를 없애버려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 갓 태어난 궁예를 저 높은 성벽에서 확 던져버렸는데, 이 소식을 미리 알게 된 그 유모가 불쌍히 여겨서 그 밑에서 성벽 위에서 던져진 아이를 밑에서 잡다가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대요.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야? 애꾸가 됐다는 거야. 그죠? 그러한 전설이 전해지는 인물이죠. 그랬기 때문에 신라에 대한 아주 큰 적개심과 원한을 갖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궁예입니다. 이 궁예는 양길, 저기 북원, 오늘날 원주인데 그쪽에 호족이었던 양길의 부하로 있다가 이제 독립을 했고 오히려 이제 양길 세력을 몰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세력을 점차 확장해 나가게 되었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송악 지역의 유력한 호족이었던 왕융, 그리고 그의 아들 왕건이 바로 이 궁예에 투항을 하게 되면서 세력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고 드디어 나라까지 건국을 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초기의 도읍지는 바로 왕건의 근거였던 송악을 도읍지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철원으로 다시 도읍을 옮기게 되죠. 이렇게 해서 후삼국이 성립을 했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제가 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바로 후삼국 지도가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됐고요. 좀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왕건이 나라를 세운 후에 이제 적극적으로 북진 정책을, 후삼국이 통일한 후에 적극적으로 북진 정책을 펼쳐서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그 영토가 확장된 지역까지 지도에 나오니까 함께 먼저 유심히 보시고요. 자, 이렇게 후삼국이 성립을 했는데, 자, 이 잘 나가던 궁예가 이제 좀 오만해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얘가 이제 뭐 하는 거니?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자신을 살아있는 미륵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륵은 미륵부를 말하죠. 와, 살아있는 미륵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뭐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 유명한 뭐니? 관심법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이야,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읽고, 야, 너가 지금 영모를 꾀한다더라, 뭐 이딴 식으로 의심하게 되는 거지. 가뜩이나 이제 그 후삼국의 이제 대립 과정 속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세금 걷고, 그래서 백성들의 원한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신하들까지 의심하니까 결국 이 신하들이 궁예를 배신하죠. 그래서 홍유, 배형경, 복지경 이런 사람들이 궁예를 몰아내고 당시 궁예 밑에서 넘버 2였던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더라. 이게 고려의 건국이죠. 그래서 918년 고려가 건국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고려를 건국한 사람 태종 왕건이죠. 왕건. 그리고 이 왕건은 자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내세웠죠.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습니다. 자, 고구려 계승을 내세웠고요. 고구려 계승을 내세웠고, 자, 그 다음에 도읍지는 원래 자신의 근거지였던 송악을 도읍.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 서울이 되는 거자 개경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려가 건국이 됐고요. 이제는 고려와 후백제, 신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드디어 그러다가 이제 후삼국이 통일되게 되는데 그 과정 다시 보도록 합니다. 후삼국 통일입니다. 경원이나 궁예는 그 신라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 고려 같은 경우에는 신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친신라 정책을 내세우죠. 표방을 합니다. 친신라
신라 정책을 펼치더라.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 후백제 견훤이 말이죠. 927년에 신라 경조에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포석정에서 놀고 있던 경혜왕을 잡아 죽이죠. 잡아 죽이고 뭐 능을 파헤쳐가지고 봄을 빼나가고요. 국력 겁탈하고요. 뭐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건이 신라를 도와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내려올 정도였어요. 물론 이 공산전투에서 오늘날 대군대 공산전투에서 견훤군에 대패해서 죽을 뻔하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은 신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신라의 마지막 왕은 경순왕이란 말이야. 이 경순왕이 더 이상 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 후백제 견훤에게 나라를 빼앗기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자, 왕건에게 항복하자, 이렇게 결정하죠. 그래서 경순왕이 항복을 했고요. 자, 이게 결국 1000년 동안 유지됐던 신라 왕조는 이렇게 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서기 935년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이 신라 경순왕이 항복하기 직전에 후백제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내분이 벌어져요. 내분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견훤은 모두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신검이었고요. 둘째 아들 양검, 셋째 아들 용검, 막내가 아들이 이제 금강이었습니다. 근데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이제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은 금강은 이제 두 번째 부인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어머니가 서로 다르지, 왕대들 사이에. 그런데 이 견훤이 누굴 예뻐했냐면 막내 아들 금강이를 예뻐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로 누구를 지목하냐면 금강이를 지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신검, 용검, 양검에 돌아버리는 거지. 그럴 거 아니야. 자기네들은 열심히 말이야,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를 누비면서 생과 사를 오가면서 열심히 싸웠는데 후계자는 뭐가 된다는 거야. 후계자는 배달은 같은 어머니가 아진 계모의 아들인 저 막내 아들 금강이가 된다고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이 노인네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 금강이를 죽이고 아버지 견훤은 금산사에 가둬버리고 신검이 왕이 됩니다. 이러한 후백제 내분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이 견훤이 금산사라는 절에 가둬져 있다가 탈출을 해서요. 그래서 고려 왕건에게 항복을 합니다. 왕건은 이 항복하는 이 견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 공산전투에서 죽을 뻔했다고 왕건이 견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훤이 항복하니까 버선벌로 뛰어가서 상부어를 하면서 깍듯이 모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자, 아버지를 몰아낸 그가 무도한 이 신검이를 내가 용서치 않겠다, 이러한 명분을 내걸고 이제 후백제를 정벌했고요. 그래서 936년 드디어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부산국을 통일하더라 이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보다 앞서 926년에 약 10년 전이죠. 926년에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을 하죠. 그때 이 발해의 왕자였던 대광현이 발해의 유민들을 데리고 고려에 귀순하죠. 결국 발해 유민까지 포용하게 되면서 이 고려 태조 왕건은 민족을 재통일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신라의 삼국통일은 보통 우리가 당에 외세에 의존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지만 왕건 태조의 삼국통일, 후삼국통일은 자주적인 통일이라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러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후삼국 통일 과정 설명드렸고요. 이제 고려의 국가 체제가 마련되는 그 과정, 이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왕을 얘기를 할 텐데, 먼저 고려 태조의 정책,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성종,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이 세 사람의 왕의 업적이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조의 정책입니다. 태조. 자, 태조는요, 수많은, 이제, 당시에는 수많은 호족들이 있죠. 따라서 이 태조는요, 이런 호족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을 펼쳐요. 호족, 포용 정책, 포석 정책 다 좋습니다. 호족에 대한 포용 정책 펼쳐요. 어떻게? 자, 재밌는 방법을 쓰죠. 어떻게 하는 거야? 유력 호족의 딸과 혼인하는 거지. 혼인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야. 그럼 호족이 뭐가 되는 거야? 왕의 장인어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죠. 자, 혼인 정책을 펼쳐서 무려 부인이 몇 명이었다고 해? 29명. 29명의 부인을 두었고요. 그 사이에 25명의 헷갈리네요. 34명의 자녀를 둘 정도였습니다. 알겠죠? 아들이 25명이었대. 혼인 정책을 통해서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성 정책을 펼쳐요. 사성 정책은 뭐냐면 줄사자의 성성자야. 그러니까 성을 주는 정책. 그러니까 왕씨성을 하사하는 거야. 앞서 얘기했던 아까 그 명주의 김순식 같은 호족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 사람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왕씨성을 줘. 그러니까 김순식이 뭐가 되는 거야? 왕순식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니? 왕족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 아니야. 우대해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혼인 정책이라든가 성을 내려주는 사성 정책을 통해서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더라. 알겠죠? 자, 두 번째, 당연히 후삼국 통일기에 백성들을 제일 피곤한 사람들이 누구야? 일반 죄 없는 민중들이죠. 그래서 이런 민중들의 생활을 안정을 시켜야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 안정책을 펼칩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취민 유도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도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분의 1 이상은 걷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흑창 제도를 실시해서 춘군기, 그러니까 배고픈 봄철에 곡식을 빌려주는 그러한 제도도 실시했던 그러한 왕이 태조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북진 정책을 펼쳤어요. 북진 정책. 자, 고구려는 어느 나라를 계획했다? 고구려를 계획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옛 영토를 차지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북진 정책을 펼쳤고요. 그러기 위해서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경, 오늘날 평양이죠? 서경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서경은 경자가 무슨 경자야? 서울 경자잖아. 세컨드 서울이야. 두 번째 서울이지. 그렇죠? 개경 말고 서경도 둔 거야. 서경을 주었다. 즉 서경을 중시를 했고요. 그리고 영토 확장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영토를 확보하더라. 요거 북진정책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태조의 뒤를 이어서 2대 왕이 해종, 3대 왕이 정종인데 이때는 왕권이 불안했어. 왜냐하면 태조가 앞서 얘기했듯이 29명의 부인이 있고 아들만 25명이고 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유력 호족이잖아. 그러니까 그 호족들은 서로 태조의 뒤를 이어서 왕은 내 외손자가 왕이 되지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의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불안정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2대 해종, 3대 정종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을 확립하려면 호족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돼? 눌러야 되겠지. 그치? 맞잖아. 그래서 호족 세력들을 누르고 왕권을 확립한 왕이 누구냐면 4대 왕인 광종이다. 그러니까 광종은 시험에 잘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열나 잘 나오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업적 뭐야? 왕권 강화. 어떻게? 호족을 늘렸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첫 번째, 미안합니다. 노비 안건법. 노비 안건법. 중요합니다. 기억합시다. 노비 안건법. 노비 안건법. 노비 안건법. 노비 안건법은 뭐냐? 부산국 통일 뒤에 호족들에 의해서 원래 얘가 양인이었거든. 노비가 아니었거든. 근데 이 호족들이 노비를 만들어버렸던 거야.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으니 이런 애들을 조사를 해서 다시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법이 노비 안건법입니다. 그러면 자, 노비라는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니? 주인의 땅도 경작해주겠지. 만약에 주인이 호족이라면 얘네들이 막 싸울 때 갈 때 함께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호족의 경제적 기반이면서 군사적 기반이기도 했지. 그래서 노비 안건법을 실시하면 호족들의 경제,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 또 열나 중요한 제도가 실시됩니다. 자, 무슨 제도냐? 과거제. 드디어 유교적 소양을 평가해서 관리로 등용하는 과거제도를 실시한다. 너무 중요하죠. 과거제를 실시를 합니다. 중국의 후주라고 하는 나라의 쌍결한 사람이 고려에 와서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과거는 뭐야? 유교적 소양, 그러니까 유학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시험을 봐서 그 사람들을 관리로 채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하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호족의 자제들 대신 유교적 소양을 갖춘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새롭게 관리로 진출해 나가더라. 신구 세력의 교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서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칭제건원을 했다는 거죠. 칭제건원은 뭐냐?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제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 광종은 스스로 황제, 자신을 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연호도 독자적인 연호,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연호, 그러니까 자주성을 내세우는 거죠. 자, 광덕이다 혹은 준풍이다 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했고요. 관리들의 공복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자, 이렇게 광종 때 이렇게 호족들을 누르고 왕권을 확립을 했고요. 드디어 6대 왕인 성종 때 드디어 국가의 통치 체제가 거의 완성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성종은 뭐 하느냐? 자, 성종은 왕이 되자마자 관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진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너희들이 한번 제안서를 한번 내봐. 그리고 그 제안서 중에서 채택된 것이 뭐였느냐? 누구의 것이었느냐? 바로 그 유명한 최승로라는 사람이죠. 신라 육두품 계통의 학자였죠. 자, 최승로라는 사람이 시무 28조를 제출했고요. 이것을 채택 받아들였고, 이 시무 28조에 따라서 고려의 통치체제가 정비가 됐고요. 결국 이 최승로가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유교 통치 이념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했단 말이야. 그래서 유교 통치 이념을 확립했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다. 유교 통치 이념을 했다. 자, 두 번째, 이에 따라 유교 통치 이념에 따라서 중앙 정치 제도가 마련됩니다. 중앙 관제가 마련되죠. 자, 그래서 이성 육부 제도가 마련됩니다. 자, 이 구체적인 내용 우리 다음 주제로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때 알아두시고요. 이성육부제. 발에는 삼성육부제였다는 거 아시죠? 세 번째로요. 자, 이 성종 때 드디어 12목, 12개의 목을 설치했어. 목은 행정구역이야. 12목을 설치를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행정구역을 설치했으면 지방관을 파견해야 되겠죠? 그래, 지방관이 파견된 거야. 아니 선생님, 그럼 그전에는 지방관이 없었나요? 없었죠. 그럼 누가 지방을 다스려? 누가 다스리겠니? 호족들이 다스렸던 거야. 호족들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6대 왕인데 이때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중앙집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아니지. 중앙집권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야. 오히려 호족들이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호족들 중에서 진짜 센 호족들은 중앙에 관리가 된 것이고, 좀 힘이 약한 호족들은 그대로 자기 근거지에 남아서 그 지역을 스스로 호족들이 다스린 거야. 이거 안 되잖아, 그렇죠? 지방관 파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처음으로 12목을 설치를 하고요.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다스리고 호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 호족들은 바로 이 파견된 지방관 밑으로 들어가서 지방관을 보좌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즉, 그런 사람들을 뭐가 되는 거야? 향리라고 하지, 향리. 그래서 향리 제도로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네 번째로, 자, 유교 통치 이념을 확립했으면 유학교육을 장려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립대학으로, 이건 서울 중앙에 설치한 거죠. 자, 국자감을 설치를 했고요. 거꾸로 하면 뭐더라? 감자국이지, 감자국. 그렇지. 국자감을 설치를 했고요. 자, 지방에는 향교를 줬습니다. 자, 중앙에 설치한 국립대학, 국자감, 지방에는 향교. 우리 학교 옆에도 뭐가 있어? 강화향교 있잖아,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고려의 통치 체제를 어느 정도 정비한 왕이 성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후삼국 통일되는 과정, 그 다음에 고려라고 하는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중앙관료제도, 지방행정구역, 군사제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짧았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지금부터 PPT를 통해 제6강 고려의 성립과 국가 기틀의 확립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말에는 중앙에서 진골 귀족들이 치열한 왕위 쟁탈전을 벌이고, 이에 따라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지방 세력, 즉 호족들이 성장을 하게 되죠. 이들은 자신들의 근거지에 성을 쌓고 성주 혹은 장군 등을 칭하면서 반독립적 세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들 호족 중에서 나라까지 수립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견훤과 궁예죠. 자, 견훤은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를 차지하고 후백제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서기 900년이었고요. 도읍은 오늘날 전주인 완산주였습니다. 한편 그보다 1년 후인 901년에는 신라의 왕족 출신인 궁예가 강원도와 경기대 일대를 중심으로 후고구려를 공국을 하죠. 도읍지는 처음엔 송악이었지만 나중엔 철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오른쪽 지도를 통해서 후고구려의 영역과 후백제, 신라의 영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한편 궁예는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고, 또한 자신을 살아있는 미륵이라고 자처하면서 신하들을 의심하고 또 때로는 잡아 죽이는 그런 폭정을 하게 되니까 이 신하들이 궁예를 몰아내고 이들로부터 가장 신망을 받던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건은 918년 고구려 계승을 내세워 국호를 고려라 하고
도읍지는 자신의 원래 근거지였던 송악으로 해서 천도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제 고려와 후백제, 신라가 남은 것이죠. 신라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내세웠던 견훤이나 궁리와는 달리 고려의 왕건은 신라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즉 친신라 정책을 내세웠고,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나라를 통째로 고려에 맡기는 거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00년 가까이 유지됐던 신라는 멸망을 하게 되고요. 고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신라를 흡수하게 된 것입니다. 경선왕이 항복하기 직전에 후백제에서는 왕위를 둘러싸고 내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견훤은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가 도망치게 되는 것이고 고려에 귀순하게 됩니다. 결국 고려는 왕건은 이제 후백제 정벌을 단행하게 되고 936년 후삼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보다 10년 전인 926년에는 바로 북쪽에 있던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렇자 발해의 왕자였던 대광현은 유민들을 거느리고 죄송합니다. 고려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고려는 단순한 후삼국 통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해까지 흡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민족을 재통일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고려 초의 정치 발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조는 포용 정책을 실시했죠. 그래서 유력한 호족들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호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부인들만 해도 29명에 이르는 많은 부인을 거느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유력한 호족에게는 왕시성을 하사해주는 사성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호족들을 끌어들였고요. 또 민심을 얻기 위해서 민생 안정 정책, 구체적으로는 취민유도라고 해서 10분의 1 이상은 걷지 못하도록 했고요. 흑창 제도를 실시해서 배고픈 농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려는 고구려 계승을 내세웠기 때문에 고구려의 옛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북진 정책을 감행을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을 서경이라 해서, 그러니까 서경이란 얘기는 서울이란 얘기죠. 서경으로 정하고 서경을 중시했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영토 확장도 이루어서 그전에는 대동강까지 원래 통일신라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영토를 확장해서 청천강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조의 뒤를 이어 2대 해종, 3대 정종이 왕이 되는데 이 시기에는 왕권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조는 호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유력 호족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제들 사이에, 그 자식들 사이에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 호족들에 의해서 왕권이 매우 불안정했던 시기가 바로 해종과 정종 때였습니다. 따라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호족들의 세력을 눌러야 했고요. 그래서 호족들의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확립한 사람이 바로 4대 광정입니다. 4대 광종은요, 노비안건법을 실시를 했습니다. 노비안건법은 후삼국 통일기에 호족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다시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법이 바로 노비안건법입니다. 따라서 노비는 원래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었는데 이들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바로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약화되는 그러한 효과도 거둘 수 있었고, 동시에 이들 노비가 양인이 되면 바로 국가에 세금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재정도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바로 노비안건법이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우 중요한 법이죠. 과거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후주라고 하는 중국의 나라예요. 후주란 나라에서 사신으로 온 사람이 쌍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드디어 광종 때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새로운 인물들이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할 수 있었죠. 한편 광종은 칭제건원, 즉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도록 했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하나 더 보너스로 얘기하면 관리의 공복제도도 확립했습니다. 한편 6대 왕인 성종 때에는 바로 고려의 통치 질서가 전반적으로 확립되는 시기인데요. 그는 최승로의 시무 28조, 즉 최승로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유교를 국가를 이끌어가는 통치 이념으로 확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성육부제, 즉 중앙관제를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을 했습니다. 12목이란 얘기는 주요 지역에다가 12개의 목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설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종 전에는 지방에 대한 통치를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을 해서 중앙 집권적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호족들이 스스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종 때에는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지방관이 파견되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호족들은 지방관 밑으로 가서 향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향리 제도도 바로 이때 마련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확립했기 때문에 유학 교육을 장려했겠죠. 그래서 중앙에 국립대학으로 국자감을 두었고요.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의 성립과 국가 기틀의 확립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고려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